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민주당 공천 파동입니다. 자, 이제 총선까지 43일 남은 상황인데요. 자, 일단 어제 있었던 민주당 추가 전략공천 결과 발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경기 성남 분당 갑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 마포갑에는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전략공천이 됐고요. 성남 분당갑 지역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가 이미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안철수 대 이광재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 전 사무총장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 원래 활동하고 있던 예비 후보들은 반발을 했기 때문에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총경은 서울 마포갑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노웅래 의원이 불법 자금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일단은 이제 컷오프된 그 상태에서 이 빈 지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탈당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는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이 임종석 전 실장 지역구 공천인데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뭔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오늘 결론 내겠다라는 건데 심도 있는 논의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중성동갑의 경우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는데 어떤 의견들이 주를 이뤘냐 했을 때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해야 한다는 강경파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략 경선을 붙여야 한다는 타협안 또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어제 회의에서 강원도당위원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은평에 출마한 김우영 후보 이 경선 대상이 된 게 적절한지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다면서요. 네, 김우영 후보는 현재는 강원도당위원장을 당에서 지내고 있고 예전에는 은평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은평구청장 하다가 강원도당으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은평구에 연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논란이 없는데 다만 현재 도당위원장 강원도에서 도당위원장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같은 지역구의 강병원 의원이 이걸 문제 삼아서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심사 결과 강병원 대 김우영 이렇게 경선을 치르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 총선 공천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 자,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저희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렇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바로 이제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출마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를 했던 최고위원인데 이렇게까지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고 최근 공천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최고위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고 최고위원 쪽은 한겨레 신문에 더는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고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촉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서 일단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위 10% 통보받은 서른 의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 같아요. 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단수 공천자 가운데 부산과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 한 명뿐이라고 하면서 이제 총선에 출마는 하지만 본인은 민주당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그런 가능성을 또 시사를 해서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키워드죠. 뭡니까? 네, 용산 참모 속속 공천입니다. 자, 여태까지 대통령실 인사들, 용산 참모들 생각보다 공천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참모뿐만 아니라 친윤 핵심 의원들까지 통틀어서 살펴보면 일단은 강원도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서울 강남을에서 공천을 도전했다가 지역구로 옮겨가게 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시 갑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용인시 갑.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경산시에서는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친윤 박성민 의원의 경우는 3자 경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 부의장 보좌관 이렇게 경선을 치르게 됐고,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서울 영등포구 을에서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공천이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이미지로 좀 굳혀보려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공천 자체가 조용하고 감동이 없다는 말이 계속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나왔나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두고 억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억가가 억지로 비판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비판한다는 신조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선거에서 너무 심하게 졌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역들이다. 그러니까 현역들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30%를 이제 중진의 경우 3선 이상 중진의 경우 30% 감산점을 줬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본선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거다. 뭐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텃밭 서울 강남 지역하고 TK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발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한동훈 위원장의 말, 현역 물갈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좀 클 것이다, 이것을 시사한 걸까요? 일단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 공천 방식도 정하지 않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 지역구가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여기서 컷오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추천제라고 해서 새롭게 후보를 추천해서 뭐 후보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경선에 돌입한 지역들이 있는데 텃밭일수록 민주당에서도 지금 호남 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고 있는데 네.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갑자기 차은우입니다. 차은우. 자, 얼마 전에 이천수, 이강인 축구 선수가 정치권에 언급도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차은우 씨가 언급이 되네요.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 지역구에 안기령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안기령 부대변인에 대해서 이제 과거 이력에 대해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된 것이죠. 네. 이제 주로 그 예능 프로에서 자주 하는 밸런스 게임 비슷한 건데 외모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같은 게임이, 겁니다. 이상형 네. 월드컵 게임. 네, 그래서 네. 차례차례 물었어요. 이 출연자인 안규령 부대변인한테 MC들이 물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 문재인, 이재명 대 조국, 이재명 대 차은우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겁니다. 예. 근데 안규령 부대변인이 당시 이제 모두 이재명을 고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농담 섞어서 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라고까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문화체육게임을 두고 설전 벌이는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두고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네, 일단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두고 연이어서 글을 많이 올리고 있죠. 예. 그러면서 축구협회와 일부 선수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자신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꿈 사이트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화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홍 시장이 화해는 장량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다고 그 심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이강인 선수를 저격을 했어요. 예.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누구도 홍 시장님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법률 얘기를 하시면서 또 했는데 또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말 나온 김에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합류를 했습니다. 아직 이준석 대표 출마 지역구도 안 정해진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TK 쪽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출마는 여러 갈래로 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네. 노원병에 본인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한다는 시나리오도 있고 화성 용인 이쪽 벨트로 출마를 한다는 설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설 그리고 대구 경북 출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특히 이 대표의 고향이 TK이고 또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을 양성해 달라라고 이 지역에서 호소하면 먹힐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 고향인 TK로 이준석 대표가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시종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TK 지역 본인 뜻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야, TK 지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 이 대표 쪽에서 네. TK를 가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양천 감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제 또 네. 새롭게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결선 경선을 하고 있는 양천갑 정미경 전 의원이 탈락을 했고 그 조수진 의원하고 구자령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이죠. 네, 그쪽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폭이 넓어지는 것 같고 아마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볼 수도 있다. 예, 대구 경북의 지역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좀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원들이 만에 하나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는 또 후보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또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난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경기도 법인카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어제 첫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제 재판에 처음 등장할 때는 네. 김혜경 씨가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요. 이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나서서 검찰의 기소를 두고 황당하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도 아닌데 뒤늦게 기소를 했다.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김 씨 측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수행비서가 유죄 확정이 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김혜경 씨 경우는 수행 비서는 그것에 유죄가 확정이 됐지만 본인은 식대 결제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 김혜경 씨의 지시로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법정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였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2차 공판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녹취록 증거가 짜깁기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김인성 씨와의 통화에서 어떤 녹취록 내용을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아달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취지의 말을 12차례나 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재명의 녹취록 짜깁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녹취 파일 전체를 보면 상식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이 김인성 씨인가요? 김진성 씨입니다. 씨죠. 네네. 자, 혐의를 부인한 이 대표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네, 김진성 씨는 이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한 상태인데요. 네. 일단 이날은 이 대표 요구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서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증언한 것이냐라고 검찰이 물었을 때 김 씨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지난달에 첫 공판에서 자신과 이 대표의 관계를 위험한 관계, 애증 관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으로 부족해 야당 대표 부부를 함께 탄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총선에 불리할까 봐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잣대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청래, 박찬대, 박성준 최고위원들이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또 오늘
사회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50여 곳이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네, 전국적으로 정확하게는 157곳에 한 명의 초등학교 신입생도 없는 이런 학교가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취약 의무 유예자, 조기 입학 신청자, 외국인 학생 모두 포함을 했을 때 나온 수치였고요.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34개였고요. 경북이 27개, 인천은 5개,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는 각 4곳이었고요. 부산과 대구는 각 한 곳과 3곳 이렇게 취약 아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취약 아동 없는 초등학교가 아예 없는 것도 있네요. 네, 취약 아동이 그래도 모든 초등학교에 있는 최소한 한 학교가 명 있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이 5개 지역이었습니다. 대도시이거나 뭐 특별시이거나 그렇죠. 네, 이런 지역들만 초등학교에 취약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학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소집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내려가서 36만 9천여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0만 명을 조금 넘었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 1년 사이에 3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2일에 발표한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내년에 31만 9,900명 정도로 감소를 하는 데 이어서 2029년에는 24만 5천여 명까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116명의 소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서 23일 기준으로 소재가 확인 안 된 아동이 11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평택이 원영이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 일어날 거 예상하고 하는 소재 파악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뭐 출생을 했는데 소재가 불명확하다거나 이런 아동들이 있었고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 범죄가 일어났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원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16년 평택에서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인데 이후로 이제 취약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소집에 불참을 하게 된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나 지자체에서 가정 방문이나 또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확인이 어려울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놀라운 게 또 초등학생 신입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입학 축하금도 준다는 곳이 있어요. 네, 남양주, 군포, 양주, 파주, 거제시 등등은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경주시는 중고등학생의 신입생은 교복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함안구는 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 원을 주고 있고 광양시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자발적으로 출산 지원금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 부영그룹인가요? 1억 원 출산 지원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들이 이렇게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네, HD 현대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임신 및 출산 시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직원 자녀 출산 시에 첫째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첫째 자녀 출산 시에 3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SK, LG, 롯데, 한화, 네이버 등등에서도 이런 출산 지원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평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